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이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를 비판하며 재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서 한 차례 증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출석합니다.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되는 날이라 탄핵 심판 대응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통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더라도 추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안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임 관측도 나오는데 헌재는 어떤 결정이든 현실화하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법에선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보이콧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재판 파행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인과 달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면 이제 대리인 선임을 안 했을 경우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재판 절차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정된 변론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기보단 심리 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책 논의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중대 결심이 현실화한다면 재판관 평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편 야권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두고 종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예고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삼선과 헌법 개정, 후계자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방송인, 체육인까지 500여 명이 수거 대상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폭파, 사살 같은 표현을 두곤 불편한 사람이면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냐며 치가 떨린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당직자 전원에게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을 요청하며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이런 잔인무도한 무법자들과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동원령으론 결코 민심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검과 탄핵 중독,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동 선전 전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거짓말을 해라, 단순하게 해라, 반복해라. 초기에 내란 선동이라고 이제 프레임이 잡혔던 과정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엔 극우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며 애국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온다고 알려진 광주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현재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인이 판단해서 참석, 불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여론전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YTN 9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계엄 관련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였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곽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논란이 이어지자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한 적이 없고 사실대로 말해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일체의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 생각과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자 홍 전 차장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조 원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홍 전 차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CCTV에 담긴 자신의 동선을 초단위로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겸 직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청사에 있었고 메모도 4가지나 존재한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메모의 첫째 버전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것, 둘째에서 넷째는 보좌관과 함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기억을 복귀하는 등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메모지 종이는 3장이고 넷째는 셋째 위에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증인 회유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당사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질신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고리로 비상겸의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진술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아예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제 신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 회유 의혹을 따지자는 겁니다.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청구인 측 요구 증인들을 더 과감히 수용해 변론 기일도 더 잡으라고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연쇄 탄핵 폭거를 눈감아선 안 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서 김건희 여사와 12.3 비상계엄 전날부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체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당 일각에선 다음 달 4일께 8대0 탄핵 인용으로 파면 선고가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기가 막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고도 여야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론 분열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앞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서로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험로가 예상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35조 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 개인 돈이어도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작 본인 돈으론 과일값, 빵값도 아까워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게 이 대표 아니냐 주장하며 책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혔던 민생지원금이 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포함됐다며 상표 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아닌 연금개혁과 민생입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 추경안은 이재명 우클릭쇼, 예산 축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쿠폰은 포퓰리즘이 아닌 내수 진작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추경 반대 이유라면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면서도 대신 대안 없는 비판은 안 된다고 정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말로만 추경하겠다고 할 뿐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여당이 야당 괴롭힐 국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을 넣은 건 제한 차원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다만 당내 일각에선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잇따른 실무 협상에도 추경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사자단판이 시도될 전망인데 자칫 여야 간 기싸움에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15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건물 내부에선 벌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지하에서 작업 중인데 저희 소장님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불길이 좀 치솟고 좀 연기가 많이 나고 이제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불길은 리조트 건물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건물 내부는 심하게 그을렸고 철 구조물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숨졌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5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리조트여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대응 단계를 높이기도 했는데 불이 난 지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1층 수영장 근처에 쌓아둔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9개동입니다. 최초 화재가 난 곳은 B동 1층 인테리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건물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맹렬했고 검은 연기는 공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퍼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유리 외벽을 뚫고 나온 시뻘건 불길. 불이 시작한 곳에서 옆 건물까지 순식간에 번진 모습입니다. 화재 직후 시민이 포착한 모습을 보면 건물 위로 연기가 퍼지는 정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해안선 건너편에서 보면 건물뿐만 아니라 푸른 하늘까지 덮을 기세로 연기가 퍼집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연기가 외부로 많이 녹은 상태고 내부는 이미 화재가 재성기 상태였습니다. 1층에서 시작한 불을 피해 작업자들이 12층 건물 옥상까지 대피했지만 연기가 계속 따라옵니다. 소방 헬기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다행히 옥상으로 대피한 15명은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시작된 1층에서는 검은 연기에 갇힌 6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49제 합동위령제가 오늘 오전 10시 전남 무안공항에서 엄수됩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정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위령제는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 편의를 위해 교통과 숙소, 현장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하늘 양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지하에 마련된 연결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영정 사진 속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 양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양의 연결식은 오전 9시에 진행됐는데요. 30여 분 뒤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발인 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추모객은 자신의 손주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며 부모의 마음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손주가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들어갔다 직접 분양해보니까 눈물 나오네요.
또 하늘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하늘양이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서는 많이 속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하늘양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이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교사의 손에 숨진 사건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과 악성 댓글을 퍼뜨리는 곳이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 지령을 받고 한 일일 수도 있다. 하늘이 사건은 좌파들 작품이다. 살인 사건이 조작됐을 확률이 높다.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런 음모론뿐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도 잇따르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사고 장면이 합성이다, 사고가 아닌 테러였고 다른 공항에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이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도면을 공유하고 난동을 모의한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건 마치 게임을 하듯 악성 댓글과 허위 주장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일종의 관심병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유가족이나 일반인이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일부러 만들고 그걸 올림으로써 뭔가 굉장히 왜곡된 희열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갈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이 멋있다고 느끼며 지지하게 되고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 실제로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주장처럼 지각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의 뉴스 댓글, 각종 SNS 등 온라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하늘양의 아버지는 죄 없이 숨진 딸에 대한 악성 댓글 자료를 수집해 모두 처벌받게 할 거라고 밝혔는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산업계 발등에 또다시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검토 기간이라고 밝힌 4월 1일까지 정부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관세 검토 요소는 크게 5가지. 미국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역외 세금 유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등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거의 제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빌미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후 폭풍이 전방위로 퍼지자 정부는 일단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차관보가 곧 미 워싱턴을 찾아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또다시 방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삭감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투자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각각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고 받기로 한 보조금은 7조 원대. 거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 삭감과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비관세 장벽 검토 요소로 부가가치세도 꼽으면서 학계에서는 조세 주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특히 국내에서 국산품, 수입품 구별 없이 과세하는 세금이어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인데요. 미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대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가세 세율이 10%, 유럽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판매세가 있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5%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에 부가세가 20% 부과됩니다. 반면에 유럽 현지에서 생산돼 팔리는 자동차에는 관세는 안 붙고 부가세만 붙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2.5%에 판매세 5% 정도만 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자국 판매세나 관세 인상을 넘어서 타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는 건 상호주의 위반에 조세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를 맺어서 서로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기업과 그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가 있는 EU라든가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 플랫폼 기업과 안전 환경 관련 규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 OTT 망사용료 논의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안전기준으로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될 때 이제 한국 기준을 맞춰야 한국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히 여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은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조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발빠르게 대비하던 일본이 난처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부터 세계 각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상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와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And on trade, I have decided for purposes of fairness that I will charge a reciprocal tariff, meaning whatever countries charg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ill charge them. No more, no less.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는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보다 높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미국산 차의 일본 유통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받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今後明らかになる措置の具体的な内容および我が国への影響を十分に精査しつつ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지만 여기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쌀과 밀 같은 일부 농산물은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관리하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라는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혹한과 LA 산불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견고했던 미국 경기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연초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 0.9% 줄어든 7,23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기존 발표했던 0.4%에서 0.7%로 상향 조정된 걸 감안해도 시장 예상치인 0.2% 감소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2.8% 줄었고 스포츠용품과 서점 판매도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제 전망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자동차와 주유소 판매, 건축자재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한 달 새 0.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소비가 급증한 뒤 보통 1월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데다 올 초 한파와 함께 LA 대형 산불로 소비자들이 평소만큼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hese type of taxes, of tariffs, do not do anything except pass along costs to the consumer and the importer and so forth. So it actually drives inflation. There's no winners in a trade war, as you know. There's only loser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도 결국엔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Oh, I think what's going to go up is jobs are going to go up and prices could go up somewhat short term, but prices will also go down. We think interest rates are going to ultimately be coming down because of things that happen and they go hand in hand with the tariffs. 그러나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 조짐을 보이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청중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이민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연했습니다. 독일 극우당 지지에 나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유럽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벤스 미국 부통령이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나 나토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던 청중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민주주의 강연이 시작된 겁니다. 유럽과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values, values shar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온라인에서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전날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해 30여 명이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 정책도 건드렸습니다. And more all over Europe, they're voting for political leaders who promise to put an end to out-of-control migration. Now, I happen to agree with a lot of these concerns, but you don't have to agree with me. 유럽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spricht von Annihilation of Democracy. Und wenn ich ihn richtig verstanden habe, vergleicht Zustände in Teilen Europas mit denen in autoritären Regimen. Meine Damen und Herren, das ist nicht akzeptabel. 트럼프 정권 실세 일론 머스크가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당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부통령까지 유럽 내정 간섭에 가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을 향해 중국을 억압하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현지 시각 14일 독일에서 열린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일방적인 겁박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주임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자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미 관계에 분쟁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해 완전한 확신이 있다면서 글로벌 도전 과제를 위해선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이웃들과 나누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홍보 등 고민해야 할 것도 적지 않은데요. 네, 제주도에선 도민대학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위가 없어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영어 동화를 가르치고 있는 양혜인 씨. 책을 읽기 전 그림을 보며 공감하기 등 아이들이 지루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인을 위한 강좌를 고민해봤지만 수강생 모집부터 고민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창업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영어 그림책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높은 상태라서 그림책을 다들 구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 그림책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하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수업을 여는 거는 저한테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제주도가 구축한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도민대학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문 학위 등이 없어도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살려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강사료 지원부터 수강생 모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해주시는 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강사로서 아니면 수강생으로서 준비할 부분은 없어서 다른 거가 모든 게 만족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아쉽긴 하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매달 자신만의 강의 계획을 제출하면 독창성 등을 심사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도민들이 개설된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 공간 외에도 지역 캠퍼스나 카페 등 외부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이런 학위까지는 필요 없고요. 내 재능과 경험이 바탕입니다. 수강생 모집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지역이 공간이 없을 때는 저희가 공간까지 연계를 해서 배움터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강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도민대학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만의 경험과 이력을 쌓아가는 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해 가장 주목을 받은 작가하면 단연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겠죠. 네, 그런데 국내의 한 유명 출판 시상식에서 개그맨 고명환 씨가 한강 작가와 나란히 올해 작가상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인생을 바꾼 고명환 씨를 박순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97년 지상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유쾌한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고명환 씨. 2005년 교통사고는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더는 개그 무대에 설 수 없었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안 죽게 됐으니까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를 살든 간에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 34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거를.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방법은 책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에는. 하루 10시간씩 독서를 하면서 삶의 목표와 자세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몸짱이 되는 과정을 처음 책으로 내 자신감을 얻었고 사업의 시행착오와 성공을 담은 경영과 자기개발 서적도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잘 읽어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겪었던 일들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 봐요.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식당 4곳을 운영할 정도로 사업에 성공했지만 독서와 글쓰기,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펴낸 고전이 답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의 지혜를 풀어내 고전만의 재미와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그 해석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 고전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개그맨에서 사업가, 작가와 강연자로 독서를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한 고명환 씨. 한강 작가와 나란히 수상한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은 20년간의 치열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독자들의 값진 칭찬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달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대작들이 새 주의를 찾습니다.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의 희귀본과 르누아르의 정물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최초 간행 시기인 1861년에 제작된 신유본입니다.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도록 분첩, 절첩식의 22첩으로 제작됐는데 이후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세 점의 병풍 형태로 변형됐습니다. 그러면서 작품 일부가 유실됐고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미공개작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동여지도가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다수 해외 소재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국내에 소개되는 작품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완질에 가까운 대동여지도와 함께 희소성 높은 고미술품과 현대미술품이 이달 서울 옥션 경매에 나왔습니다. 세밀한 묘사와 속도감 있는 필력으로 그려진 용의 모습이 돋보이는 백자청화 운용 문호는 18세기로 제작 연대가 올라가는 수작입니다. 백남준의 1974년작 두 다리로 걷는 로봇 해커 뉴비와 인물화의 대가 김은호의 신선도, 서양화가 이인성이 그린 동양화 산수 인물도도 관심 가는 작품입니다. K옥션 경매에서는 인상주의 대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1905년에 그린 딸기가 있는 정물이 눈길을 끕니다. 르누아르의 후기 작품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그림으로 다른 유화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려졌다는 평입니다. 영국 출신 추상화의 대가 프랭크 보울링의 작품은 처음으로 국내 메이저 경매에 나왔습니다. 유려한 색의 흐름과 강렬한 색 대비가 조화를 이룹니다. 두 경매에 나온 작품들은 경매 시작 전까지 각 회사 전시장에서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도 주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남자의 책상에 넣어줄 거예요. 14일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야. 자물쇠도 걸고 추억이 남을 만한 걸 하니까 더 오래 갈 것 같고. 큰 바구니에 가득 담긴 초콜릿은 이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 부담을 줍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국산품 애용해서 뭐 엿이나 뭐 떡이나 그런 거 주고.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그냥 친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과 희생의 촛불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사랑 문화가 확장됐으면 좋겠고. 헝가랑 떡 초콜릿보다는 떡이 날 것 같아서 떡 준비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데없는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발렌치킨이라든가 해서 그 연인끼리 닭을 한 마리 넣고 그걸 먹는다 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사랑의 해결사들이 출동합니다. 가슴앓이 끝에 도움을 청한 한 여성 주문자의 뜻에 따라 물론 당사자는 좋아합니다. 네, 누가 보내신 건 아시겠습니까? 예, 대략은 알겠습니다.
선물도 하고 친구들도 만들자는 모임입니다.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상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느덧 우리 깊숙이 자리 잡은 밸런타인데이. 연인들은 달콤한 선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겨울 들어 꽁꽁 얼어버렸던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조금은 증가하겠는데요. 오늘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 무렵 최대를 찍을 것으로 내다보니까요. 나들이길 오르신다면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체가 없어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2시간 이내에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겠는데 다만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중심으로 짙은 안개 구간 이어지겠고요. 전남과 전북권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평택 시흥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일부 구간 가시거리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짙은 안개가 이어지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가시거리 째 1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 지나신다면 비상등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속도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또 아침 시간에는 교량이나 터널 진출입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살얼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 통과하실 때에도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같은 시각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어서 1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방향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데요. 양방향 과속에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또 신탄진과 서초 사이로는 오전 7시부터 시행되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파주와 태안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개에 미세먼지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에는 영동과 전북, 부산, 울산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겨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8도로 영상이고요. 낮에는 9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에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은 오늘도 계속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5도, 안동이 영하 5.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와 세종 9도, 대구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포근했던 날씨는 다시 겨울로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